네, 오늘은 2017년 6월 17일 토요일 오후 지금 4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한 달에 한 번 운영위원회하고 세미나를 하는데요. 운영위원회는 좀 전에 끝났고, 이제부터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다룰 책은 분배정치의 시대라는 책인데, 오늘 마침 이 역자이신 연세대 문화인류학과의 조문영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조문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 문화인류학과의 조문영이고요. 예, 이 분배정치의 시대라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 책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책의 모든 인세는 빈곤사회연대에 기부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듣지 마시고 많이들 사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뭐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판 제목이 분배정치의 시대이지만 원래 책 제목은 물고기를 줘라, Give a Man a Fish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풀어서 전반적인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분배정치의 시대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디자인은 물고기로 되어 있는데요. 예, 물고기를 줘라, Give a Man a Fish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를 번역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책 제목을 이 물고기라고 해서 뭐 제 친구는 이거 괜히 낚시 코너에 꽂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이게 기독교 서적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오병이어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또. 그래서 뭐 여차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거를 직역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man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give a fish가 아니라 이 man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여갖고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이 책 전반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분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제 분배정치의 시대라고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제목에 원제에 가장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국제개발에 있다던가, 뭐 아니면은 이제 다양한 액티비즘에 있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 집단을 만난다 하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물고기를 줘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왜 물고기를 줘야 되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퍼거슨, 뭐 저한테는 지도 교수셨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어쨌든 이 책의 저자기 때문에 제가 그냥 퍼거슨이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거슨이 이거를 아예 직역을 하고 처음에 그 수산업에 대한 비유를 잠깐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수산업이라고 했을 때 수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다양한 기술을 제조하는 사람들서부터 직접 물고기를 잡는 어부까지가 있을 텐데 이 전 세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생선을 잡아먹고 있는데 그렇다면 많은 어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어부를 별로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 전 세계의 수산업이라는 것이 아시아의 양식업에 상당 부분 의존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일반 어업의 경우에도 아주 고도화되고 그 다음에 기술하는 특정 기업들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아주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어획량으로 봤을 때는 전체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할 만큼 너무나도 많이 잡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어획량을 무작정 늘려야 되는 게 답이냐 아니면은 이 어획한 물고기가 특정 지역에 특정 밥상에만 오른다는 게 문제냐 이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수산업의 비율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어부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잡은 물고기를 어떻게 배분해야 될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어부를 둘러싼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잠비아의 뭐 음플룽구라는 어떤 작은 이제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뭐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수산회사에서 어부를 뽑겠다. 그냥 일용직 어부를 뽑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5천 명이 모여든 거예요. 10,000명밖에 안 사는 마을에. 그래서 이제 앞에 서로 밀치고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9명이나 죽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퍼거슨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플룬구 수산공장 문 앞에 쇄도한 구직자들은 여러모로 많은 게 부족했지만 임금을 받기 위해 일할 동기가 부족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말은 생산 조직들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의 노동을 필요로 했고 노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히 숙련된 노동자를 창출하는 게 주요 현안이었던 세계로부터 파생된 슬로건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나의 노동을 이 사회가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됐을 때, 그래서 내가 그냥 계속해서 새로운 직업을 기다리는 산업 예비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잉여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와 사회의 관계, 국가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이런 물음들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후에 저희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give a man a fish라는 것은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man이라고 그랬을 때 이 man이라는 것은 뭐 그냥 사람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이제 성인 남성에 대한 이제 번역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물고기를 주는 게 사회적 약자 집단이 아니라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도 그냥 줘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좀 도발적인 질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줘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그냥 줘라.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존성에 대한 금기를 또 깨는 발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따가 제가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몫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몫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가 저희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은 아까 물고기의 공식, 정말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 공식을 수정을 해서 보자면은 그 속담 속에 있는 사람이 물고기나 고기 잡는 기술을 배우는 대신에 전체 글로벌 생산에서 일정한 배당을 청구할 자격을 획득할 수가 있다면 그때서야, 그리고 오직 그때만이 그는 정말로 평생 동안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책의 가장 주된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인류학이라는 학문을 많이 생소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한 학문이 걸어온 궤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딱 동일하게 이제 어떤 한 가지 관점으로만 또 진행된 게 아니어서 그 인류, 문화, 삶에 관한 총체적인 학문이다라는 거 이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태동하게 된 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대의 이제 형성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인류학에 대해서 잘은 모르시더라도 많은 인류학자들이 이제 작업을 해왔던 공간이 이제 사회학자와는 달리 그래도 만약에 19세기, 뭐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아프리카라든가 그 무슨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식민지, 그다음에 이제 그 20세기 중반을 지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저개발국, 좀 이제 그런 지역들에 더 많이 이제 그 인류학자들의 모습을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학이라는 학문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종교배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식민지 개척과 함께 더불어 태어나고 같이 동반 성장한 학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초기에는 이제 선교사가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들어갔었다면 이후에 식민지 관리들이 뭐 태평양의 섬으로 들어갈 때 인류학자들이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식민지 지배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 학문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이제 뼈아픈 성찰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은 많은 인류학자들이 당시에 정말 전 세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침윤되어 있던 시기에 그래도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이제 일말의 안타까움과 그 다음에 어떤 향수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고민을 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또 많이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은 인류학 전반에 걸쳐서 여전히 좀 많이 이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인류학에 있어서도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사회 자체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도 상당히 많아졌죠. 그런데 전 세계 인류학의 흐름을 보자면은 여전히 아프리카나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저개발국을 연구하는 이제 인류학자들 훨씬 더 많습니다. 아프리카를 연구했던 인류학자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의 인류학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제임스 퍼거슨 선생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상당히 30여 년 이상을 갖다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광범위한 현지 조사를 해왔었고, 근데 이제 그 19세기, 20세기 초반과는 다르게, 그 당시 초반에서는 그런 인류학자들도 많았어요. 이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유럽이 발달한 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 마치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시간적으로 훨씬 선행한 그 집단처럼 이렇게 다뤄왔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뭔가 아프리카를 가면은 훨씬 더 이 복잡한 사회에서 발견할 수 없는 훨씬 더 단순화된 인간의 습성이라던가 성격, 그 다음에 구조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시각으로 이제 그 많은 진화주의 접근을 취했던 이제 인류학자들이 있지만은 현대 인류학자들은 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퍼거슨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이제 아프리카 사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한편으로는 좀 한국 사회 연구에서도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자유라든가 권리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처럼 떠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그 서구화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보편주의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등치시켜온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얘기, 현지에서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보편, 특수화 보편의 관계를 좀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접근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 퍼거슨 선생도 그 아프리카 사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들, 사회적인 고통에 대해서, 빈곤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지점들이 뭘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30여 년 이상을 연구를 해왔는데 아프리카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더 세계에서 좀 새로운 궤적, 더 당당하게 단순히 정말 이들이 빈곤의 포르노그래피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자선과 무슨 적선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세계의 당당한 우리의 동료로서 다시 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왔겠죠.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도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튀어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동안에 연구된 바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측면에서 좀 아시겠지만 인류학은 귀납적인 학문입니다. 많은 면에서 경험을 먼저 관찰을 하고 많이 이제 그 현지에서 살기도 하고 현지 사람들과 부대끼기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통찰들을 발견해 왔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아직까지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정책화되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게 그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했던 접근은 인류학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 인류학이라던가 정책 인류학도 인류학의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만 가지고 기본소득의 다양한 실험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인류학 연구도 많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인류학이 그동안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해왔던 그런 경제 인류학, 법 인류학, 정치 인류학 그런 데서 왔던 다양한 이제 실험들, 통찰들이 이 기본소득을 새롭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또 기여할 부분이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분배 정치의 시대라는 책은 아주 그 역사에 대해서 꼭 깊이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 책을 보고서 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 남아프리카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왜 남아공이지? 우리가 흔히 복지에 대해서 그리고 분배에 대해서 특히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동안에 참조해왔던 틀은 대부분은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었죠. 그리고 뭐 북유럽이 아니더라도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태어난 것도 유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럽의 언어,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루어졌던 사회적 실천들, 사회적인 것, 복지국가, 이런 것들이 기본소득의 밑바탕을 깔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낙후한 세계로부터 뭘 배울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이 당연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남아프리카에서 새롭게 지금 생겨나고 있는 현상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면은요, 일단 그 남아프리카의 새로운 복지국가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네, 이 남아프리카의 새로운 복지국가라는 것은 실제로 그 포스트 아파르테이트, 그러니까 1994년 이제 아파르테이트라는 인종 분리 정책이죠. 이 인종 분리 정책이 철폐되고 나서 이제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싸워왔던 아프리카 민족회의, 그러니까 ANC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 ANC가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회부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실업률이 치솟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하면은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는 2010년에 이 남아공 전 가구의 44%가 한 종류 이상의 보조금을 받고 있더라라는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그러니까 이제 퍼거슨이 현재라고 그랬을 때는 대충 2010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전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1,500만 명의 국민들이 정부 사회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고, 극빈 지역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전체 가구의 75%에 다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냥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보조금 중에는 노령연금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육아보조금, 장애보조금, 아주 다양한 보조금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 현금을 저소득층에게 직접 제공하는 빈민대상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네,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그 90년대 중반 이후에 그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정말 이 새로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실현할 것인가, 이 사회주의 정책을 많이 도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나라가 그 국가에서 자생적으로 지금 성장하지는 않잖아요. 이미 전 세계가 이 신자유주의적인 그 글로벌 이 구조조정에 휩싸여 있었던 상태였고, 이 남아공이라고 해서 거기서 비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초기에 뭔가 더 민족주의, 사회주의적인 실험을 몇 번 했는데 그게 이제 좌초를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실험들이 좌초를 겪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을 보게 되면 남아공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이제 그 아주 소수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 정규직 노동자들이 만약에 직업을 잃었다. 그렇게 하면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농촌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일자리를 잃으면은 그래, 도시에서 뭐 더 이상 살기 어려우면은 그냥 농촌으로 가면 되지. 그런데 이미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보니까 농촌의 경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40% 이상의 이제 실업률을 이제 그 높은 실업률을 차지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사회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실업이라고 그랬을 땐 unemployment라고 그래서 employment를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로 생각하고, on을 붙였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이제 뭔가 좀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건데, 오히려 실업 자체가 그냥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빈민 노동자 계급이야말로
이 ANC,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떠받쳤던 가장 중심이 되는 계급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집에 새롭게 이 사회를 관리하고 뭔가 다스려야 되는 집단이 정체성, 정당성을 획득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새로운 복지국가는 좀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이 유럽 복지국가의 아류가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퍼거슨이 또 이 책에서 던지고 있는 또 그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글로벌 남반구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의 후퇴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보호가 태동한 바로 그 환경을 묘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그 복지국가라는 어떤 개념 틀, 그리고 이제 이 실제라는 것이 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동시에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한편에서 보자면. 근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 한국 사회에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김대중 정권 이후에 그 새로운 복지국가에 관한 논의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는데,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인류학자인 송재숙 선생님의 책이 번역이 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의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도 김대중 정권 하에서 이제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착륙했을 때, 그때 등장한 한국의 신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뭐 한국에서든 아니면 아프리카에서든 역사성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자면은 유럽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유럽 복지국가라는 것이, 그 다음에 임금 노동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보험을 통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토대로 삼았는데, 심지어 이 남아공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보조금에서 보면은 이제 그러한 가정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어떤 아이의 아동 보조금이 주어지는데, 그 아동 보조금을 받는 가족, 꼭 혈연적으로 내가 그 아이의 부모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그 아이를 누가 돌보는가, 내가 이제 돌보는 사람이라는 확인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가족을 토대로 삼는 전통적인 관념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식의 이제 복지 정책들이 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보통 복지국가에서는 안전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안전망이라는 것은 일단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터졌고, 그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주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회 안전망에 대한 어떤 통상적인 복지국가의 논의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이 지금 남아프리카의 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 복지국가의 아류가 아니고 오히려 그 남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이론적인 논점들, 통찰들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이제 던지고 있는 거죠. 예. 가부장적 생산주의에 대한 이제 비판이 이 책에 담겨 있는데, 일단 가부장적 생산주의에서 가부장에 초점을 먼저 맞춰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 책의 이제 2장이었나요? 사회적인 것, 아프리카의 사회적인 것에 대한 이제 논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아프리카의 사례를 이제 아까 본다고 그랬고, 그것이 가는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인류학이 가지는 강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인류학자들이 해온 작업들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인류학자가, 대표적인 인류학자는 잘 몰라도 마거렛 미드 같은 인류학자는 이제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 사회에서 사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춘기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쳐야 되는 것처럼 자연화되어 있었는데, 자기가 가본 어떤 사모아 지역에서는 사춘기가 중요하지가 않더라. 사춘기라는 어떤 통과 의례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춘기라는 것이 왜 그렇게 혹독한 시기로 미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가. 뭔가 미국 사회에 오히려 결점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당시에 이제 마그렛 미드가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 남아프리카 사회를 돌아보는 그 퍼거슨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유럽의 복지국가,
그래도 뭔가 가장 우리가 복지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아이디어란 어떤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별로 질문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 과연 누구가 그러니까 어떤 이 복지국가에서 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 어떤 대표성을 갖는가라는 질문을 갖다가 남아프리카 사례를 통해서 또 다시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아까 이제 give a man a fish라고 그랬잖아요. 이 man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man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성인 남성에게 물고기를 줘라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왜 그럴까? 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유럽의 복지국가라는 것의 어떤 형성 과정을 잠깐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그 서구의 복지국가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 그 사회적인 것, 그러니까 더 소셜, 사회적인 것이라고 불려온 것을 그래도 구현해온 어떤 체제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파괴적인 효과로부터 삶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그래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매개가 되는 것이 뭔가 이게 복지국가에서 이제 축으로 삼고 있는 임금 노동이라는 거, 그리고 보험 합리성이라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흔히 브레드 위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임금 노동을 통해서 내가 임금을 받아서 뭔가 자식들과 내 아내를 먹여 살리는 이 성인 남성, 건강한 성인 남성이 항상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거슨은 복지국가의 규범적인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 건강한 성인 남성이었고, 이 복지국가라는 것은 바로 이 건강한 남성 노동자로 가정이 된 부양자와 그 다음에 부인과 자녀로 구성이 된 피부양자의 결합을 토대로 한 가족에다가 정상성을 부여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노동을 통한 교환을 거쳐야만 물고기를 정당하게 획득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에 이제 기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남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인구 센서스에도 그냥 디펜던트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논의가 이제 뭐가 문제냐 보게 되면은 뭐 1차적으로는 이제 여성의 가사노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가족들, 뭐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어머니가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느냐 하면은 다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많은 경우에는 부업을 하시기도 했고 아니면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뭐 계약직,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없었던 시절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생계를 영위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에서 가장 중심적인 축은 아버지의 노동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 기억을 해보겠지만은 뭐 IMF 시대 때 항상 이 아버지가 무너져 내리는 거에 대해서 사회가 그렇게 걱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통 이제 그 열이 받으면 나 무시해 라고 이제 물어보죠, 가족에서. 나 무시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가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또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건강한 성인 남성 노동자라는 그 테마에서는 정말 그 남성에게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권위를 보여준 건데 이 일자리가 갈수록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바로 이 우리가 디폴트로 삼아왔던 세상이 사라지게 되는 시점에서 이 논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퍼거슨이 바로 이 얘기를 통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근간이자 현재 종말을 구했다고 얘기되는 유럽의 사회적인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적인 것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상적이지도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의 사회적인 것이 정규직 남성 임금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만을 대상으로 사회적 돌봄을 제도화했던 굉장히 불완전하고 가부장적인 구성물이 지나지 않았다. 근데 그러자면은 우리가 그거를 더 소셜이라고 부르기 전에 디스소셜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또 다른 디스소셜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또 어떤 상상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좀 그런 가부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냥 마저 생산주의에 대한 얘기도 할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근데 아까 말처럼 이렇게 재밌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가부장적 생산주의라고 했는데 생산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좀 넘어가 보죠. 근데 이 생산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에 또 요새 좌파라는 말을 참 함부로 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전 참 함부로 했던 말인데 어쨌든 자, 그래서 많은 좌파들이 또 비판해왔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생산주의라는 것은 이 생산주의에 대한 비판은 3장 이 분배 영역에 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분배, 왜 우리가 분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물고기를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냥 내가 이 레몬 주스를 갖다가 지금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이 레몬 주스를 마실 권리가 왜 있는가라고 이제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면은 지금은 안효상 선생님이 사주셨습니다.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이거 내가 생산했어라고 주장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직접 레몬을 따와가지고 내가 막 즙을 짜가지고서는 주스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이 교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해가지고서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을 가지고서는 이것을 샀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노동과 교환과 시장의 논리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분배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분배라는 얘기는 제가 사실 처음 얘기를 했죠. 안효상 선생님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레몬 주스를 얻기까지, 내가 무슨 맥북을 갖고 이 책을 사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과 교환과 시장이라는 이제 그 언어로다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배라는 것은 항상 생산에 비해서 굉장히 부채적인 걸로 많이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책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생산이라는 것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구조적이고 물질적이라면은 분배라는 것은 2차적이고 파생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뭔가 부차적이고 의존적인 분배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내세우는 순간 우리가 뭔가 세상을 바꿔내야 될, 구조를 변혁시키고 제도를 바꿔내야 될 진짜 작업으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흩뜨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비판을 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산의 문제를 얘기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마르크스의 논의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논의를 이 3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5페이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105페이지에서 얘기를 하죠. 이제 막스와 앵겔스의 이제 표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구절 아마 여러분들 거기서 읽으실 수 있을 텐데 인간은 역사를 만들 수 있기 위해 살아가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삶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서 먹고 마시고 거주하고 입는 다른 많은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가장 첫 번째 역사적인 행위는 이러한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단의 생산, 물질적인 삶 자체의 생산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이제 많은 또 이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해 왔던 이제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 한번 그거를 갖다가 좀 재치 있게 뒤집어 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07페이지를 볼까요? 107페이지 이제 중간 부분에서 이제 퍼거슨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스주의를 대신해서 한번 이 인과적인 우화를 뒤집어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아동기가 항상 성인기에 선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배적인 급진 정치의 슬로건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바꿔봐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생산이 그렇게 중심이 된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이 생산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이 레몬즙이라도 짤 수가 있으려면 뭔가 따오고 이 생산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양육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생산보다는 젖을 먹이는 행위를 인간의 원초적인 행위로 볼 수가 있다면 분배는 오히려 생산의 토대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퍼거슨도 좀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뒤집자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전략적인 반전을 한번 이렇게 꾀해봄으로써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분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본 어떤 뿌리 깊은 상식을 뒤집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 막스가 생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멸을 여러 군데서 많이 드러냈죠. 그 대표적인 언어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퍼거슨도 썼지만 룸펜이라는 용어죠. 그래서 룸펜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룸펜에
대해서 근데 재미있는 거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루메르 18일에 대해 그 룸펜을 묘사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174페이지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너무 자세하게 써놨어요. 뭐 이 룸펜이 누구냐 하면은 모호한 생계수단과 모호한 출신 성분을 지닌 타락한 모의 도식자들, 그리고 파산한 부르주아 계급의 일군의 모험가들과 함께 불황자, 제대군인, 범죄자, 강제노역자, 사기꾼, 협작꾼, 거지, 소매치기, 노름꾼, 도박자, 투쟁이, 포주, 짐꾼, 문인, 삼류문사, 거리약사, 넝마주의, 칼가는 사람, 땜장이, 거린. 그래서 요컨대 모호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내버려 있는 대중, 프랑스어로 라보엠, 즉 유랑자라 불리는 대중. 근데 이 룸펜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얘기가 요새 다시 프레카리아트라는 이름으로 재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거슨이 이거를 묘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주변적인 도시 생계가 분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실제로 막스도 통찰력에 보고 있다. 그런데 그의 통찰은 남에게 빌부터 먹고 사는 생활 방식에 대한 도덕적인 경멸 때문에 무뎌지는 측면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퍼거슨이 던지는 질문은, 분배의 결과를 성취하는 것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사회 활동일 수는 없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배 노동과 의존이라는 고된 작업이라고 한 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작업이 쉽지 않다라는 거야. 고된 작업이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분배 노동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남아공, 남아프리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한국 사회, 미국 사회 할 거 없이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돈을 걷어서 뭐 사대보험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세금을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삶. 근데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실제로 분배를 통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프리카에서 이에 대한 아주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 퍼거슨이 제일 먼저 썼던 책이 있습니다. Anti-Politics Machine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소를 갖다가 뭐 소 숭배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소를 갖다가 안 팔아요. 소가 뭐 광우병으로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소를 갖다가 안 팝니다. 왜 이렇게 안 팔고 있나를 보면은, 일단 팔아서 그것이 화폐가 되는 순간 내 돈을 가져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분배 압력으로부터 내 소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내 재산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상당한 이제 그 수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책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퍼거슨이 2012년에 한국에 왔을 때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남아공에서 기본소득 캠페인을 했을 때 남아공 노동조합에서 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것을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규직 노동자가 너무 적더라는 거죠. 이 남아공에서 이미. 그래서 내가 정규직 노동자로서 공장에서 돈을 받아왔어도 내 밑에 식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월급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도대체 이런 사회에서 못 산다라는 거예요. 이 정규직 노동자들조차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기를 통해서 이제 삶을 영위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새 뭐 로또 때문에 무슨 가족이 황폐화되고 뭐 굉장히 무슨 폐륜화 생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저라도 로또 누가 하면은 달라붙을 것 같아요. 기식자들은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기식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죠. 기식행위라도 할 수 있으려면은 끊임없이 가족 행사에 얼굴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사라도 하고 장례식에도 가고 결혼식에도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분배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배 생계에 대해서 남아프리카를 연구했던 다른 막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 정말로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 없더라. 다들 정말 소상공인, 뭔가 소자본가, 소기업 행위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무슨 어딘가에서 담배 한 갑을 얻었어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담배 한 개비씩 잘라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한 개비씩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기업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책에서는 분배적인 정치 경제를 구성해내는 굉장히 많은 관행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생존주의적 임기응변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고가 따른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의존이라는 것은 수동적 상태와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아까 그 생산주의라고 했을 때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식자, 테이커, 등쳐먹는 사람이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심하게 갈고 닦은 사회적 지위란 사회적 유대와 호의적인 의무를 구축하는 오랜 과정의 결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분배 주장이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그 퍼거슨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편화된 임금 노예로서의 삶은 필경 막스도 바라던 바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기본소득을 딱 떨어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퍼거슨은 오히려 이제 이 광범위한 분배 행위 안에 이제 기본소득을 우리가 한번 집어넣어 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배가 광범위한 과정이자 행위로 이미 구체화된 세계에 분배 관련한 국가 프로그램들이 삽입이 되는 것이다.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실제로 해왔던 수많은 이 분배 작업들의 이제 역사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배 노동이란 말은 참 재밌네요. 네. 분배 받기 위해서도 열심히 애써야 된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애써야 되죠. 좀 독특한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언제지 한번 이제 한국에 뭐 다양한 지역운동 단체가 있잖아요. 이제 관악사회복지라는 곳에서 그 거기 활동가들하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활동가 한 분 이제 주민인데 이제 활동가이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민이 그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동네 할머니 폐유지 줍는 할머니가 자기한테 갑자기 1,000만 원을 맡기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활동가한테. 그래서 이 할머니 내가 무슨 대부업자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그 1,000만 왜 나한테 주려고 할까? 그거 굉장히 고민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식들도 다 못 살죠. 폐유지를 줍는 할머니 밑에 뭐 자식들이 한 대여섯 명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언제 이제 어머니의 돈을 언제쯤 떼어낼까를 늘 보고 있는 거예요. 남아공의 소네요, 소. 그쪽이 남아공의 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갖고 있으면 뺏긴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 돈을 갖고 다시 활동가라는. 그래서 자식들이 쉽게 터치할 수 없는 제3자에게 주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분배를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금과 화폐 시장에 관한 얘기가 이 책의 4장이었나요? 예, 4장에 주로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그 물고기를 줘라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주는 거는 물고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본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현금으로 준다라는 거잖아요. 돈으로 준다. 그래서 이 돈으로 준다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봐도 꽤 많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다. 우리 뭐 일자리도 없고 앞으로 뭐 사회는 이제 당장 파탄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왜 돈을 줘야 되지? 그러니까 왜 돈을 줘야 되지라고 묻는 그 기저에는 바로 그게 있겠죠. 이게 돈, 화폐 할 때 떠오르는 거. 뭐가 이게 좋은 그림이 떠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돈, 화폐라고 그랬을 때는 당장 어떤 프로야구 광고에 왜 이렇게 대부업 광고가 많아졌을까? 뭔가 어떤 자본주의의 변천, 금융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이제 벌거벗은 사람들의 정말 그 가장 빈자의 이 몸뚱아리까지 착취해 먹는 어떤 자본주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오르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 퍼거슨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 이미지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아주 적나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어떤 추상적인 시장이라는 것과 정말로 많은 정보들,
그 다음에 어떤 배분이 이루어지는 어떤 실제 시장이라는 모습을 갖다가 뭔가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못하게 됐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아까 제가 뭐 좌파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특히 현금 지급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인류학자들이 더 그래요. 인류학자들이 더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이제 제3세계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 뭐 이런 데를 또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이 자본주의에 완전히 잠식당하지 않은, 특히나 내가 무슨 미국사에서 살아온 인류학자라면은 뭔가 다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화폐 경제에서 치면되지 않고 뭔가 새롭게 어떤 선물을 주고받고 어떤 호혜성에 입각한 삶을 살아나가고 뭔가 시장과는 동떨어진 대안적인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발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은 경제 인류화 그리고 경제학 개론의 논의는 거의 그런 논의로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막셀 모스라는 사람 많이 알려져 있는 인류학자죠. 그래서 이 막셀 모스의 선물론, 그러니까 기프트를 갖다가 뭐 선물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증여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막셀 모스가 이 기프트를 얘기했던 맥락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뭔가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주는 거, 줘야 될 의무가 또 생기는 거죠. 그것을 다시 또 되갚는 의무가 또 생기게 되고, 바로 이런 의무의 작동을 통해서 이 사회라는 것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동학을 이제 밝혔는데, 20세기 초반에 이 막셀모스의 선물론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오독하고 있다라고 이제 포거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포거슨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경제학 인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독의 지점은 뭐냐 하면은 이 모스가 선물론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것을 상품 경제, 시장과 완전히 대척되는 지점으로 갖는가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전을 매개로 한 관계라는 것을 사회적, 도덕적인 연대의 대척점으로, 그리고 시장 교환을 통한 비인간적인 상품화 과정에 자발적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상품 경제와 도덕 경제, 그리고 시장과 선물, 교환과 이타적인 호혜, 뭐 전자본주의, 자본주의, 이러한 이분법으로 현실의 경제 행위를 설명할 수가 없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의 선물론이라는 것이 볼시비키 혁명 이후에 나왔죠. 그리고 볼시비키 실제로 당시에 러시아를 모스가 다녀와가지고서는 선물론을 집필을 했는데, 모스가 선물론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없애버림으로써 어떤 참상을 지금 낳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또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사심 없는 공유와 순전히 비사회적인 계산이라는 것은 판타지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퍼거슨은 그간의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만나왔던 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시에 현금에 굉장히 집착한다. 경제인류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인간인 도덕적인 인간, 사회적인 인간, 그리고 굉장히 어떤 교환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인 인간이라는 것이 한 인간의 자기 생애 속에서, 자기 행위 속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층적인 맥락 속에서 섞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일상 속에서 시장의 논리와 공통연대의 논리라는 것은 모순적인 것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아까 분배노동을 우리가 돌아가 보게 되면은 정말 내가 자기 호주머니 안에 몇 푼이라도 있어야지 하다못해 내 친척의 장례식에 갈 돈이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가서 인사할 수 있는 돈이라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제 빈곤을 연구해 본 사람들은 그 부분을 아주 통렬히 느끼는데, 빈곤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적어도 뭔가 돈이라도 꿀 수 있고 그 순간에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얼마나 있는가? 내 주변에 그런 관계 네트워크라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근데 그 네트워크로부터 완전히 축출당한 사람들이죠. 실제로 빈자들은. 그런데 그 관계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최소한도로 뭐가 필요한가?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로 자식들 키우면서 살기 어려웠을 때 동창회 못 나가기 시작해요. 뭔가 자기 친구들 못 돌아봅니다.
어느 순간 나이 50대, 60대 되면은 친구도 없고 다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게 하다못해 내 친구를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돈. 현금이죠. 그건 내가 파스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호주머니 안에 돈이라는 것은 결국 생사의 문제이기도 한 사회성의 기회를 배가시켜줄 너무나도 소중한 자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약탈의 장일 뿐만 아니라, 약탈의 장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이 퍼거슨도. 그러나 동시에 분배와 조정의 사회적 장이기도 하다 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물론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자본주의, 어떤 자본주의 변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기적인 성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이 아주 본격적으로 질문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금융자본주의가 갖는 파국,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은 인류학자들이 이 소위 말하는 제3세계에서 뭐 공정무역이든 아니면은 사회적 기업이든 아니면은 무슨 소액대출, 그런 것이 과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들을 이제 연구할 때 많이 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하는 걸로 하죠. 네. 의존의 선언이라고 이제 5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이제 논쟁적인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에서도 그냥 물고기를 주라, 물고기를 당연히 이제 주라라고 했을 때, 뭐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질문이죠. 아니, 일을 안 했는데 왜 줘? 뭔가 그냥 집에서 술만 먹고 있는 사람한테 왜 줘?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의존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좀 재밌었던 게, 제가 이 책을 얼추 다 번역을 하고 나서 이 퍼거슨 선생님한테 한국어판 간단한 서문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가 그 사건이 났던 시기였더라고요. 교육부의 나향욱 씨였나요? 지금 뭐 하실까? 예. 개돼지 발언이었죠. 개돼지가 살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뭐 이제 민중은 개돼지 라는 이 발언이 뉴욕타임즈에도 실렸었나 봐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이 퍼거슨 선생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한국어판 서문에다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보통 그 사건이 났을 때 다들 격분을 했죠. 근데 다들 격분을 했는데, 뭐 정말로 이제 계급적인 속물주의, 오만함의 극치였다라고 이제 다 얘기를 하는데, 퍼거슨 선생님과 같은 의미에서 분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왜 하필이면 염소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니고 개와 돼지라고 그랬을까? 퍼거슨 선생님의 주안점이 이거였거든요. 왜 개돼지라고 하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개나 돼지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남이 주는 것을 받아만 먹고 있는. 그러니까 의존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이제 동물인데, 단순히 아무 동물이 아니라 먹이를 갖다가 먹여줘야 되는 그런 수동성과 의존을 상기시키는 개와 돼지라는 특정한 동물로 형상화가 되어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질문을 하지 않았던 얘기는 그냥 개돼지야 말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도 참 자연화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인데, 의존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퍼거슨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그냥 단순히 복지평 차원으로 좁힐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 의존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인격의 정치, 인간성의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복지평으로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의 이면은 뭐냐면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복지정책의 연장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새로운 이행으로 나가는 어떤 최소한의 플로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의존이라는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아프리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몰라주셨을 거고 저도 잘 몰랐는 어떤 응군이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20년대. 그래서 이제 이 응군이 부족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세력을 규합할 때, 우리가 이제 응군이를 찾아보면은요, 뭐 위키에서든 아주 사납게 그지없는 부족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공격적이고 전쟁에 능하고,
무시무시한 부족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은군이 부족이 자기의 세를 불려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만 마일을 가다가 걸어와 가지고서는 그 은군이 부족에 자발적으로 편입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싸움이 됐을 때 뭔가 싸움이 안 되니까는 포로가 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를 그냥 노예로 써주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은군이 부족 안에 그런 식으로 해서 편입이 되면은 어느 정도 나와 내 가족의 생계라는 것을 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방편도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예가 된다는 것과 그래서 이 복종을 통해서 어떠한 사회 체계에 편입이 된다는 것, 이 두 개를 갖다가 맞바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의존의 상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현재 와갖고 다른 이제 얘기를 듭니다. 그거는 자기가 아는 뭐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남아공에 사업을 하러 간 미국 백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그 미국 백인은 많은 미국의 진보적인 이 그 백인 남성들, 내가 정말 남아공이나 이런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어떤 죄들, 과거의 원죄들,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씻어내고 싶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특히 이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 새로운 아프리카,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이 새로운 아프리카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뭔가 그들과 함께 뭔가 이 아프리카를 건설하는데 뭐 어떤 도움을 줄까?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아프리카에 와가지고서는 뭔가 그 고용을 했던 가정부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동등한 관계를 갖다가 맺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안효상 선생님을 많이 고용을 했단 말이에요. 고용을 해가지고 그냥 뭐 돈을 주는 관계도 있지만 내가 과거처럼 이 사람을 갖다가 머슴이나 하인으로 부리고 싶지 않고 부엌 테이블에도 초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스라고 나를 아주 존대를 하면서 정말 나리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계속 물어봐요. 계속해서 철저한 복종의 관계, 철저한 위기관계를 상정을 하고 거기서 당신이 나를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이라는 전제가 물론 담겨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의존의 선언을 갖다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군이 국가라는 것은 아까 이제 퍼거슨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부를 통제하는 것이 정치 권력의 핵심이었던 사회였다. 그리고 사회가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교환 관계가 아니라 관계적 인간들 사이의 의존과 존경의 관계들을 토대로 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존의 네트워크가 만약 없다면 당신은 아무 존재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상황은 우리가 현재 이 불안정성이라는 것이 치밀해 있는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불안정과 위험이 만연한 시기에 사회 체계의 성원권을 획득하는 것이 왜 진정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되었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좀 재미있는 컨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빈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가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그 과거의 은군의 시절 그리고 식민지 시절과 달리 지금의 아프리카가 갖고 있는 문제, 뭐 지금의 한국 사회든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이제 인력 과잉의 상태가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뭐 인력 과잉의 상태라는 거죠. 지금의 상태는. 그래서 너의 노동력을 더 이상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됐을 때, 아까 제가 잉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잉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가난이라는 것이 적어도 90년대까지는 눈에 보였습니다. 많은 빈민촌이 있었죠. 뭐 서울이든 지방이든 간에 가시적이었어요. 한국 사회에서도 뭐 신림동이다, 봉천동이다, 행당 지역이다. 그런데 재개발을 거치고
우리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적인 빈곤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자유주의적 빈곤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가난의 비가시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저도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연구했던 난곡이라는 지역을 지금 다 가보면 다 아파트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많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뭐 누군가는 반지하로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디 새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임대아파트로 갈 수도 있지만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적어도 예전에 그렇게 빈민촌을 형성해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라도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공조 체계가 있었어요. 같이 모여서 뭔가 부업이라도 한다던가, 뭔가 노가다를 할 때 네트워크를 만들어낸다던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현재 그런 영화들을 봐도 한국 사회에서도 가난을 다루는 영화는 집합적이지 않아요. 무슨 빈민촌, 꼬방동네 사람들이 등장, 아니면 뭐 파업전이야, 같이 모여서 싸운다던가 이런 영화들이 아니고요. 여러분 똥파리라던가 아니면 이제 최근에 거인 같은 영화를 보면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다들. 철저하게 혼자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개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주변에 친구든 가족이든 자기를 등쳐먹으려는 사람밖에 없어요. 많은 중산층들이 가난하지만 따뜻한 누군가를 막 열심히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적선도 하고 막 빈민촌에 가요. 돈 많지만 비도덕적인, 나와는 다른 뭔가 가난하지만 도덕적인 너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너를 찾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많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의존할 만한 네트워크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사회적인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73페이지를 제가 한번 볼게요. 273페이지 마지막 쪽에 가면은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문구를 그것이 단순히 불평등의 동의어인 양 너무나 쉽게 내뱉는다. 하지만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말이 특별히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용어는 사회 안에서의 공통 성원권, 성원들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암시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조건과 기회에서의 엄청난 불평등이 경험상의 사회적 불평등 관계들로부터 점점 더 이탈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 의존성을 촉진하냐, 촉진하지 않느냐,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질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7페이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찰스 메스의 논의를 인용을 하면서, 기본소득의 의존성을 촉진할 것인가? 메스는 이것이 잘못된 질문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의 지원이 있든 말든 빈자는 의존적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어느 정도 괜찮은 수입을 가진 사람들에게조차 유일하게 실질적인 대안은 독립이 아니라 상호 의존이다. 따라서 이는 평화로운 정원의 의존성이라는 뱀을 풀어놓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의존이라는 것은 경험적 사안이며 사회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제기되어야 할 실질적인 질문은 사람들이 의존적인가 아닌가, 혹은 의존적이어야 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의존이 장려되거나 제지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퍼거슨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정이 결국 이러하다면 기본소득이 갖는 실제로의 문제는 그것이 의존성을 낳을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적인 비판에서 통상 제기하는 우려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기본소득이 정말로 어떤 풍부한 의존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남아공에서 기본소득 캠페인을 한창 했는데 그것이 많이 시그러들었어요. 많은 공감대를 이제 어느 정도 좀 획득하는가 싶더니 그렇게 막 정책으로까지 넘어가고 많은 더 이상 커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퍼거슨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오히려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딱 그래, 개인에게 누구나 그냥 ATM기에서 돈 뽑듯이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면은, 그것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까 비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은 오히려 이 기본소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사회적으로 풍부한 의존이 아니라 단지 피상적이고 비인격적인 종류의 의존만을 제공한 거에서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질문을 또 제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많은 빈자들에게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의존의 네트워크고, 내가 모종의 사회라고 할 만한 그 시스템 안에 편입이 될 수가 있는가, 내가 실제로 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선호권을 누릴 수가 있는가 라는 지점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자유주의적 권리, 인권,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빈자에게 그 구호라는 것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이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라는 지점을 우리가 한번 다시 던져볼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당한 몫이라고, 제가 그 쉐어라고 하잖아요. 그 rightful share라고 얘기하는데, 이 share를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이라고 더 많이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하성수 선생님이 쓰신 책도 그 배당받을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다가 이 배당이라는 게 너무 사람들이 기업의 언어를 상기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들었어요. 이거 주식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몫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추상적이긴 하지만 더 강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몫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논의가 뭐 남아공은 이 헌장에 이미 등장을 하죠. 인민이 나라의 부를 공유한다. 이거를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아공사에서. 인민이 나라의 부를 공유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에 보다 더 좀 인종적인 민족주의에서 등장하는 담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서구 과거에 이제 그 자기 나라를 식민화했던 그 백인들에게 니들이 그 유럽에서 갖고 온 게 뭐가 있느냐? 니들 조상이 여기서 뭐 했냐? 니들 조상들이 무슨 기여를 했다고 여기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돈 다 토해놓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흔히 이제 뭐 많이 얘기하는 포퓰리스트, 말레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남아공이라는 사회,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라는 사회에서의 공동의 부라고 그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원의 얘기를 하죠. 예, 풍부한 광물 자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이제 최근에 기본소득 논의에서는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이 우리가 공유할 만한 부인가? 그래서 뭐 심지어 무슨 라디오 주파수, 아니면 인터넷, IT 세계,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 세계에서의 거래, 이런 부분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지만, 그 퍼거스는 지하자원, 광물자원의 논의로 뭐 이렇게 논의를 좀 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차피 아프리카에 대한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국부의 소유권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인 요구가 결국에는 직접 분배라는 고도로 정교하고 효과적인 장치가 병치되었을 때, 이때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분배 정치, 정당한 몫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때 그 정당한 몫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뭔가를 준다 그랬을 때, 아까 기부라는 얘기를 제가 제일 처음에 했었는데, 이 기부라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노동을 통한 교환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원조라는 말도 등장할 수가 있을 거고, 지원이라는 말, 뭐 선물이라는 말, 하다못해 자선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등장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다 아니고 만약에 몫이다. 그러니까 이 몫이라는 걸 통해서 뭘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 이 몫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라는 거죠. 당연히 그냥 내가 받아야 될 걸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몫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기본소득을 위해서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축적되어 있는 자원이든 뭐 토지든 아니면 지식이든 간에 어느 한 점을 떼어놔서 감히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제 질문으로 이제 소급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대면해야 될 질문이라는 것이 뭔가 한 집단의 성원으로서 협력하고 공유할 것인가? 아니면 뭐 경쟁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누가 어떤 식으로 몫을 가질 것인가?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몫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의 인류학에서 많은 인류학자들이 현장에서 축적해온 이 몫이라는 것에 관한 이 몫의 단초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더라. 이런 것을 또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임스 우드번이라는 학자가 수령 채집 사회에서 그 디맨드 쉐어링이라고 공유 요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저도 봐도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내가 어디 가서 사냥꾼이 고기를 잡아갖고 왔다, 무슨 돼지를. 그럼 이 돼지를 갖다가 내가 잡아왔으니까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순간 얘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우드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공유를 관대하면서 추동되는 것으로 종종 생각한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강조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몫은 요청되는, 심지어는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제임스 퍼거슨 같은 경우에는 피터 크로포트킨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아마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빵의 그래서 정치 번역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했던 그 어떤 고된 노동과 고통의 유산, 모든 토지에, 모든 자원의 기저에 다 깔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는 노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부의 상속을 통해서 전체 생산 조직의 한 몫을 소유하기 때문에 생산의 일부를 누릴 자격이 있다 라고 했던 이 크로포트킨의 얘기를 다시 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쌓아 올렸던 자원들, 유산들, 아니야 심지어 고통이든, 남아공의 경우에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르테이트의 실현을 겪었다 라는 데서 그 주장할 수 있는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는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광주에 대해서, 5월 광주에 대해서 만약에 그냥 그 보상금을 주느라고 또 굉장히 많이 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더 상처받기도 했었고, 유가족들이. 그런데 이 고통을 갖다가 뭔가 기본소득화해서 몫을 갖다가 돌려준다는 식으로 당시에 개념화를 했더라면 어떻게 또 달라졌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퍼거슨이 이제 지하산을 통해서만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분유정이라는 것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유정이라는 얘기는 솟아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부라는 것이 단순히 광물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시골의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그래서 밭을 갈아갖고 내가 상추를 먹어요, 토마토를 먹어요. 그거는 너의 몫이야, 네가 생산해서 네가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쉽게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농부가 일하고 있는 밭 옆에 갑자기 우연히 막 석유가 뿜어져 나와요. 분유정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농부가 그걸로 갑자기 떼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압구정에서 과수원하고 있던 아저씨가 지금 BMW를 몰고 졸부가 됐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 이거 네 노동으로 나온 거야? 라고 당연히 또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유정이라는 게 실제로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금융의 세계에서든 IT의 세계에서든. 자, 그래서 이 분유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부든 이제는 점점 마법처럼 어느 곳에서도 오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에서는 아예 존재 선언으로까지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함께 존재함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단지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일 뿐인 책임의 공동체 안에서의 공유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내지는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